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첫 순서로 경제 박뉴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통화기금이죠. IMF가 올해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이거 좀 안 좋은 소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IMF가 이 석 달 만에 올해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3%로 내년은 3.4%로 각각 예상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치와 비교하게 되면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낮춰 잡은 겁니다. 이렇게 석 달 만에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이유는 물론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이 되고 노딜 브렉시트 위험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제조업과 세계 교역이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긍정적 신호가 있지만, 이 리스크 요인으로 미국과 유럽연합, EU 간 새로운 무역 긴장감이 조성될 수도 있고요. 또 미중 갈등도 재발할 수 있다라는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동 지역 긴장감, 중동 지역 지정학적 위기가 가세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하방 위험, 극심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와 내년도 걸 동시에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도 같이 포함되어서 하향 조정된 건가요? 다행히 이번 IMF 수정 전망에는 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은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해 10월 전망 당시에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2.2%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게 되면 중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낮아지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성장률은 지난해 2.3%에서 올해는 2.0%, 내년에는 1.7%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봤는데요. 2018년 도입된 미국의 감세, 이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를 반영해서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0월에 전망했던 5.8%에서 6.0%로 오히려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의 성장률 전망치가 이제 0.1% 낮아졌고요. 또 신흥국 가운데에서는 인도의 성장률 전망치를 거의 1% 가까이 이제 대폭 낮췄는데요. IMF는 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는 각국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서울 아파트 상위 10%의 평균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20억 원을 넘어섰다. 이런 소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전방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이 상위 10%의 경우 21억 3천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20억 원대를 돌파한 건데요. 이 서울 아파트 상위 10%의 평균 매매 가격은 2013년부터 6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위 10%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2천만 원 정도로 나타나서 매매 가격, 상위, 하위 가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상하위 매매 가격 격차는 9.4배로 1년 전에 8.2배에 비해서 더욱더 확대가 됐는데요. 참여정부 당시였던 2006년 10.7배를 기록한 이후 계속해서 꾸준히 낮아졌다가 다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자치구별로 보게 되면 서울 상위 아파트 10%의 밀집 지역은 역시 강남 3구로 무려 비중이 80.6%였습니다. 정부의 국가주택에 대한 초강력 규제로 고가 아파트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가 하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공급 위축으로 기존 강남 아파트의 희소성만 더 커져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거 부동산 관련 얘기 듣고요. 마지막으로 카카오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을 매입했다. 이게 형제 간 그룹 경영권 분쟁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말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한진칼의 지분 1%가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주당 한 4만 원 정도, 총 투자액이 약 2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이에 대해서 한진그룹과의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일부 지분 투자를 단행했다. 현재로서는 의결권 행사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분 1%이지만 오는 3월 한진칼 주총을 앞두고 카카오가 누구 편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앞서 대한항공과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카카오가 조원태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보유 지분은 1%에 불과하지만 카카오의 지원 사격이 주총에서 조 회장의 경영 성과를 방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조 회장이 반기를 든 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우에는 이 KCGI 펀드, 단도건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 주총까지 남매 간 우호지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재벌 과연 남매의 난, 형제의 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사 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네, 한 명의 인물과 그를 둘러싼 이슈를 끝까지 나올 때까지 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사인물 토크쇼 한 분만 판다 시간인데요.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성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성입니다. 펭수 평론가라고 스스로를 부르는, 그리고 또 최진영면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의 남자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괜히 일요일에 남자시라고 했는데. 예전에 그랬는데 오늘 화요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어제 하루 종일 화제 중심에 섰던 조계종의 육포를 보내줬던 황교안 대표 한번 오늘 얘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요. 실수였겠죠? 어떻습니까? 대답 아무도 안 하시나요? 너무 황당해서. 황당해서 그런 거예요? 황당해서 황당인가요? 황교안 당대표를 줄여서 황당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황당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보낸 사람이 실수했지, 이게 배송이 실수가 아니다. 저는 이제 뭐 배송이 실수라기보다는 보낸 사람이 실수인데 이게 말 실수를 한 것 같아. 또 제가 봤을 때는. 또 말 실수예요? 거짓말이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과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배송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택배 기사가 실수한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보낸 사람이 실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전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보낸 사람이 잘못적 주소를 적고 잘못 보냈기 때문에 실수지, 이렇게 배송 과정에서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택배 기사가 잘못 갔냐, 잘못 주소지를 그렇게 적었는데 잘못 주소로 갔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날카롭게 저를 찾아보면서 질문들 하세요? 곤란하게. 최진영 변호사님. 결론을 내려주세요. 결론을. 사과 자체도 실수다,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는 원래 그냥 보낼 때를 그렇게 보내라 했기 때문일 그렇죠. 것이다. 잘못 보냈다라고 해야지. 잘못 어떻게 보세요, 최 변호사님? 예. 바로 잘못했다. 라고 당대표께서 직접 사과를 하고, 또 당대표 비서실장은 제 책임입니다 하면서 스스로 물론 사퇴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기 전에 조계종에 직접 찾아가서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는 점에서 나름 어떤 그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에는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선물의 정치학, 가장 핵심은 거기에 메시지를 담는 것인데, 메시지를 담는 방법이나 절차가 굉장히 잘못돼서 쉽게 말하면 죽어도 욕먹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참 야당 참 이번 선거를 앞두고 참 쉽지 않다 하는데 특히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오해가 증폭되는 것 같은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당대표 비서실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표님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대신에 대표님께서 이번 설날 때 직접 총무원에 가셔서 총무원장님 한번 뵙고 어떤 이번을 계기로 해서 불교와의 어떤 원만한 화합 이런 부분을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서 나름대로 국가 화합을 하는 큰 품이 큰 어떤 야당 지도자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전화위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아, 이 황교안 대표가 들으셔야 불교와의 되는데. 이런 네. 건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법회에서 혼자 이 합장을 안 은혜사에서. 하시는, 예, 합장을 안 하시는 사진도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증폭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감수성이 좀 부족한 이 황교안 대표 자유한국당의 이런 모습들이 좀 비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얘기를 길게 나누니까 황교안 당대표 육포가 오늘 사건의 주인공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만 판다. 오늘의 주인공 누군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또는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거는 틀린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폄훼를 한다거나 이렇게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위반한 것이 아니고요.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겠다 해서 저는 상당히 배려를 해서 직접 오시라고.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한 분만 판다. 오늘의 한 분은 검찰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한 분이 아닌데? 그럼 검찰이요? 검찰. 여러분인데? 여러분만 합니다. 네, 검찰 조직이 정말 매일매일 술렁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상갓집, 이제 추미애 장관의 말에 의하면 추태 사건 또는 항명 사건, 항의 사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사실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당시 특검의 박영수 특검이 하던 그 수사에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이름을 날렸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바로 윗상사, 직통상사죠. 심재설 부장에게 네가 검사냐, 조국 변호인이냐 이렇게 반말투로 항의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기강회의로서 징계가 당연하다. 묻지마 조국 옹호가 잘못이다. 서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우선 두 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장관 명의의 어떤 발표문을 하면서 추태다, 아무튼 장삼이사다, 아무튼 도저히 굉장히 감정적인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언론 보도문을 냈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전에 이제 불교계 얘기를 했는데 불교계의 표현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위원이 했는 말이 오히려 국민이 내리치는 죽비 같은 소리였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죽비요? 예. 아시다시피 이제 강론을 하는데 이제 스님들이 깜빡 졸거나 하면은 이 스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 대나무로 만든 죽비로 어깨를 탁 때리죠. 탁 하면서 소리를 탁 내지 않습니까? 아픈 게 네. 아니고 그 소리로 깨우침을 주는 것인데. 아프진 않아요. 그게. 그렇죠. 결국 달을 가리키는데 왜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느냐. 본질은 눈 감고 왜 현상만 보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 차장검사 같은 경우에 양 부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도 했고 지난번에 국정농단 내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우리나라 최고 1인의 권위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동부지검에 구속영장을 해서 청구를 했었는데 법원에서도 범죄가 소명된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켰고 죄질이 나쁘다라고 사실상 유죄라는 법 판단이 있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강력통으로 지금 살아왔던 지금 반부패 부장이 무혐의를 하라고 했다? 그에 대해서 저항하고 이의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의
의무로 지금 그 검찰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본질은 보지 않고 밤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했는 자체, 물론 항의했는 그 방식이나 수단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이 부분이 적절한지 여부는 저 또한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신이 검사냐, 당신이 조국의 변호인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하는 말이다.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평가합니다. 양석조 선임연구관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와 관련해서 수사를 했던 사람이고 또 사실 그 법리에 해석한 그분을 구속까지 시킬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대가인데 이분이 보기에는 심재철 부장이 얘기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말을 한 거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본질은 보지 않고 뭐 그런 말하게 된 경위나 말하게 된 방식 이런 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게 이제 최진영 변호사의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아니, 김현석 평론가님. 근데 죽비를 왜 상갓집에서도 때립니까? 아, 죽비를 상갓집에서 때리냐? 네, 부적절한 장소기도 하고. 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비유법을 직유법으로 아니, 받아치면 어떡합니까?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조국 교수는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랬죠. 그 회의장에서 있었던 얘기들이에요. 각자 얘기 들어보자. 이제 의견을 굉장히 중요한 낼 수 있다? 얘기니까 예, 예. 회의를 연 거예요. 검찰에서.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랑 이게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의견을 낸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회의 결과는 불구속 기소로 됐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걸 밖에 나와서 너 우리끼리 회의한 내용을 가지고 너 왜 그때 너 그 무혐의 하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폐허하지 않죠. 안 그런가요? 폐허하지 않은 게 아니죠. 폐허하지 않죠. 결과가 불기소 기소가 됐잖아요. 상관이기 때문에. 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변호사님. 얘기를 하시고. 이게 아무튼 저는 그 부분 자체는 너무 부적절하다. 일단은 왜냐하면 민주적으로 회의하는 결과에서 이제 무혐의 처리가 났으면 내가 분해갖고 밖에 알려야겠다. 라는 뭐 정의롭고 용감한 마음에서 할 수 있지만 이미 회의 결과는 불기소 기소로 났어요. 어찌 보면 뭐 좀 의견을 제시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그렇죠. 거다. 안 받아들여진 예. 거죠. 그 반부패 부장 오히려 반부패 부장이 야 내 건의가 이렇게 안 서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건에 관련해서 저는 추미애 장관은 너무나 적절한 규정을 했다라고 네. 보고 다만 전 윤석열 검찰총장의 태도가 저는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의아해요. 왜냐하면 아랫사람이 내 편이지만 아랫사람이 그렇게 했더라도 이게 누가 봐도 이건 질서를 어드러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 양 의원을 호통을 쳐야죠. 이놈아 너 뭐냐 그게. 너 좀 당장 사과해라. 누가 소통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호통을 쳐야죠. 그리고 오히려 추미애 장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진짜 강력하게 처벌을 본인이 해. 이 사람은 검찰의 위계를 아니 검찰 어떤 조직입니까? 누가 봐도 뭐 위계 군대보다도 위계가 확실한 조직인데 네. 오히려 그럼으로써 자기 영을 세워야지 이걸 옹호하는 듯한 지금 태도. 그러니까 나는 윤 총장이 왜 말씀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오히려 추 장관보다 훨씬 윤 총장이 분노해야 돼요. 야 이게 뭐냐? 아무리 지금 인사에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가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이건 검찰 역사에서 이건 진짜 너무 일종의 치욕 같다. 네네. 그래서 오히려 오바를 해야 돼요. 근데 윤 총장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난 이게 진짜 이상해요. 잠깐만요. 우리 김혜설 평론가님 숨 좀 쉬시고 얘기하시죠. 아니, 너무 화가 나서. 김 네, 교수가 네, 네. 그 윤 총장 빙의한 것 같습니다. 아니 윤 총장님한테 진짜 꼭 전해주고 싶어.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 윤 총장님 네. 아시는 분 전화 한번 해주세요. 진짜로. 네. 지금 윤 총장이 먼저 나서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화를 검찰 해주시라는 기수 문화, 얘기까지. 네. 상하 문화 혁파해야 된다고 그것이 어떤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상관의 부당한 어떤 지시에 대해서 거부를 하니까 왜 그것을 거부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이건 정말 자갈한 생 아닙니까? 부당한 그 지시는 부당한 아니지 지시가 않나요? 먹혔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진짜로. 세 가지 부당한 지시를 사실 했습니다. 했으면 먹혔으면 해야 되는데 세 그게 가지 안 부당한 됐잖아요. 지시를 했습니다. 네. 하나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대검 그 연구관들한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무혐의 보고서를 올려라. 두 번째, 백운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관련해서 기소를 미뤄라. 세 번째, 직제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보고서를 내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백운우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소가 미뤄졌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도 사실상 그 소명이 됐다라고 해서 죄가 인정됐다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거학을 척결을 해야 되는 검사가 그거에 대해서 대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직접 조사를 했는 대검 그 관계자들한테 무혐의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까? 그것 자체가 부당한 행위인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심재철 부장님하고는
굉장히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이 직무의 어떤 정당함은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부당한 문제,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모 종편에 있어서 법원 내부의 어떤 그런 판사들 간의 생활을 다룬 문제 같은 경우에 다른 재판부 부장이 다른 재판부의 배석 판사한테 어떤 사건을 부탁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밝혀져서 그 부탁했는 그 부장 판사가 구속되는 그런 모습이 방송에 나오는 것이 저도 생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어서 직권남용 이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현상으로서는 아래가 위를 치받은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수사했던 담당 검사들한테 시컨 결과가 나오는데 거기에 무혐의하라? 제가 봤을 땐 그거 법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런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가질 수 있는 건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실제 결론으로 그렇게 됐냐 이걸 봐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 의견을 가지고 나는 이럴 것이다. 법리 해석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만 가지고 마치 압박을 했다. 그럼 압박을 했으면 들어야죠. 그러면 들어서 현실화돼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진짜 약자인데 이건 진짜 옳은 일이기 때문에 치받았다. 나는 그걸 세상에 알려서 정치화시키다. 그러면 나는 인정하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히려 심재철 부장이나 지금 이성윤 이런 검찰국장 이런 사람들이 약자예요. 검찰 내에서는. 그 아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정말 아니 그분들이 어떻게 대검 중수부장과 대검 중앙지검장이 약자입니까? 지금 검찰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계열 인식상이 지금 그렇게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양석조 위원이라는 이런 분이 그런 데서 치받죠. 그 말도 안 된 장소에서 말도 안 된 장소에서 그렇게 치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과정에서 충분히 검찰 내에서 논의되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토론할 수 있는 내용이 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신문 기사화되고 정말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느냐 이거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국민이 불안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불안하죠.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진짜 서로 간에 그 안에서 논의되고 안에서 토론되고 결론으로 나와서 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밖에 나와갖고 언론화가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언론에 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밤 11시 반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삼성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제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사실 검사들이 바빠가지고 실제 저도 이제 부모님 모실 때 거기서 했습니다만 밤 11시나 돼서 옵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기자들이 결과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본질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니까 그것이 인사를 통해서건 아니면은 각각 어떻게 보면 그 인사 이동한 다음에 그래서 계속 덮으려고 한다는 그런 인상이 굉장히 짙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이 어땠습니까? 블랙리스트 만들고 했으니까 어떻게 했죠? 그 말을 안 들으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어서 한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그 대상이 되었던 노태강 그 문화체육부 국장 같은 경우에는 좌천됐습니다.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실형 2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안이 이 사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죽비를 올린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 사안은 심재철 부장이 두 번 쪽팔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는. 왜 쪽팔리는 일을 하세요? 잠깐만요. 아니, 이 사건 자체 예를 들면. 매우 부적절한 지금 용어들이 막 나오는데요. 예, 이건 그러니까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부장이 되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랫사람한테 그런 모욕을 당한 거고 또 예를 들면 본인이 회의에서 얘기한 내용이 관철되지 못한 거잖아요. 오히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걸 공론화시키면서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심재철 부장이나 이런 이성윤 부장을 조금 약간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힘을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김원삼 평론가님 알겠고요. 일단 거기까지 일단 하면은 충분할 것 같고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여당에서 이번 소동이 1986년도에 있었던 국방위 회식 사건하고 좀 닮은 꼴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당시 하나회 소속 신군부 구테타를 일으킨 군인들이 여당 원내 총무와 국회의원을
회식하는 자리에서 폭행해서 논란이 됐던 사건이 한 번 있었었는데요. 그것하고 또 좀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 변호사 보기엔 어떠세요? 전혀 부적절한 비유인 것이죠. 전혀 부적절하니까. 어떻게 그 당시 1986년 정말 권위주의 시대 때와 2020년 지금 민주화된 시대를 단순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 자체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민주당의 수석 지금 대변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검찰의 막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홍익표 지금 그 수석 대변인이죠. 네. 예전 그 지난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라고 귀태라고 해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던 그런 적이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이 자리에 나오셨던 이재정 그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기자들에 대해서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비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까 그 추미애 장관은 지금 공직기강이 바로 세우겠다고 하면서 지금 징계하네 마네 하는데 왜 오히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변인에서 수석 대변인을 올리고 또 대변인 직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는 하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1986년에 있었던 사건과 이 사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죠? 그때는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발길질 했다, 뭘 했다. 어떻게 이 사건과 지금 세월이 바뀐 이 사건을 배경합니다. 만약에 그거는 이제 군인들하고 지금 국회의원들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이거는 조직 내에서 검찰청법 내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사는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이의하고 거부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들하고 이 사건이 어떻게 단순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이와 같은 그 태도는 정말 경강부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 저는 그것이 적절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제 검찰국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오래된 어떤 그 국민들 여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검찰이 어떤 본인들 선출되지 않는 권력인 검찰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자의에 따라서 정의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문제와 관련돼서는 10번이 고발됐는데 고발인만 조사를 했어요. 네. 아시듯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누구나 봐도 명확한 어떤 이 상황들이 그냥 선택적으로 검찰이 선택해서 이건 조사하고 이건 조사 안 하고 그러니까 모든 검찰 공화국이 됐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의 어떤 이런 개혁이 국민적 여망인데 네. 그 개혁에 저항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런 어떤 일종의 어떤 조폭 같은 이런 연대나 그런 식의 기수 이런 걸 통해 갖고 이걸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이 모습이 네. 과거 군대의 어떤 기수를 지키려고 본인들의 어떤 패권을 지키려고 했던 하나의 군인들하고 비슷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스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장이 어제 나타났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자들한테 우리 편이니까 봐주자. 정권 초기에 이런 대통령과 관련된 세력에 대해서 비리가 드러나면은 네. 안 좋다. 이런 얘기가 공수장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결국 우리 편이니까 비리도 봐주자. 이것이 정권인가 조폭인가 이게 최근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조폭 얘기가 나오는 것은 오히려 지금 현재 정권 아닙니까? 근데 공소장이 네. 항상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공소장이 틀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 김현성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노영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뵐게요.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노영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먼저 우한 폐렴 환자 관련된 소식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중국 내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어제 첫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입국하다가 고열 등의 증세를 보여서 격리됐다라고 하는데요.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하는 일명 우한 폐렴 어떤 증상인지 또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 생물테러 총괄과의 박혜경 과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어제 해당 환자 입국 과정에서 증상을 발견하고 격리 조치했다. 그래서 일단 공항에서 막아서 좀 다행이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혹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 중에 좀 위험하거나 추가로 접촉했다거나 이런 의심이 되는 분들은 없을까요? 네, 이번에 확진자로 확인된 사례가
공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에 다행히도 지역사회 내에 접촉자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내에서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오신 접촉자와 검역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그리고 병원으로 이송돼서 진료를 받는 동안 의료인 등이 이제 이분의 접촉자로 분류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검역 또는 진료에 이제 참여하신 의료진들은 개인 보호구를 잘 착용하고 표준 감염 주의를 잘 지켰기 때문에 감시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지요. 그러면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오신 분들은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그분들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신 분들은 그 확진자 좌석과의 거리 등을 고려해서 감시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관할 보건소로 하여금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화장실도 같이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리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이 소식을 다루긴 다뤘습니다만은 상황이 심각해져서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 우한 폐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하던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로 봤을 때는 드물거나 신종이라거나 할 수는 없고요. 사람에게 감기를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의 형태부터 우리한테는 별로 반갑지 않은 이름이지만 사스나 메르스 등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형태까지 좀 그 스펙트럼이 다양한 바이러스입니다. 이번에 확인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양으로 봐서는 박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많이 닮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적은 있지만 이 바이러스의 정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많은 그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혹시 그 사스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퍼진다거나 크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모양으로 봐서는 박쥐에서 유래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하다는 결과를 가지고는 있지만, 네. 이 바이러스, 새로 나온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와 얼마나 친밀하게 접촉성을 갖는지, 그리고 사람에게 침투했을 때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 빨리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더 많은 환자들에 대한 임상 양상을 연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해 봐야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잘 이제 모르는 상태이긴 하군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사실은 호되게 겪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종류의 감염병은 국제공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이 이 관련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어때요? 중국이든 어떤 주변 국가와의 정보 소통 채널은 정확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변 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발생국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의 얘기가 아니고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모든 그 발표 내용에 의존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신종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알고 있던 임상 증상이나 역학적 특성과 다른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보의 한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중국 당국에서도 컸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중국이 조금 방역도 무너졌고 신뢰도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냐하면 중국이 수치를 축소하거나 숨기는 것 같다 이런 의심 때문이라는 건데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요. 네. 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각국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정보를 WHO에 전달해야 되는지를 국제 규약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아마 그 국제 규약을 어기기는 어려웠을 거로 생각됩니다. 아, 일단은 그냥 믿어야 되는군요. 국제 규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도 사실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러스가 신종이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지금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바이러스가 알려진 후에도 백신이라든가 치료제 등의 약품이 개발되는 데는 너무나 많은 긴 시간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완치자 사례도 나오지 않았나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은 저희가 메르스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일단은 환자가 보이는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열이 나면 해열제를 쓴다거나 염증이 생기면 그것에 대한 항생제를 쓴다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환자의 면역력과 치료가 잘 맞아서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증상이 소실되고 검사가 음성이 나온다 이러면 치료된 걸로 판단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게 초창기 보도에는 사람한테는 감염 안 된다 그러다가 또 최근에는 사람 대 사람의 감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이 전파 양상을 볼 때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자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분석하는 수밖에는 없는데요. 네. 중국에서도 감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누가 누구에게서 옮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고 얼마 전부터는 가족 간의 감염, 부부 간의 감염 이런 것처럼 제한된 어떤 환경에서의 전파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나 일본 등에서 발견된 환자가 가족 간 전파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일본 환자가 병원을 방문을 했었기 때문에 의료진에서의 어떤 감염이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도 춘절이 다가오고 우리나라도 설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은 보건당국이 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거나 가정에서는 조금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과 대책은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체 공항에서 입국자에 대한 발열 감시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국의 원인 불명 폐렴이 발생한 후에는 우한시로부터 가는 직항기에 대해서는 입국장에서 전원 개별 발열 감시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출입국장에 안내 배너 등을 설치해서 증상이 있는 승객들이 건강상태 자진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유도는 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기침 예절, 그리고 손 씻기, 그리고 아픈 사람이라든가 또는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 자제, 그리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잘 수행해 주십사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춘절이나 설을 앞두고 공항을 통해서 중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증상으로는 그럼 고열이 제일 대표적인 건가요? 네, 열이 나면서 호흡기 증상, 기침이나 가래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기침을 많이 해서 호흡이 좀 힘들다거나 이런 증상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증상 있으신 분은 빨리 병원에 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가급적 접촉을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의 박혜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시정방침 연설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다 이런 표현을 6년 만에 사용을 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이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구축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청구권 협정의 바탕을 둔 문제 해결 원칙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 독도는 역사적 사실을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들려오고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일본의 망언 정말 해결이 안 될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영채 게이센 여학원 대학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아베 총리 시정연설 내용 뭐 들어보면은 우리랑 잘 지내고 싶다는 건지 니네가 어쨌든 끝까지 사과해야 된다는 건지 도돌이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그 시정연설은 원래 이번에는 그 작년에 있었던 복고 모임이라든지 카지노 이것 때문에 비리 국회를 지금 야당이 추궁하려고 벼르고 있는 상태에 나온 건데요. 네네. 내용 중에서는 관심이 있었던 복고 모임이라든지 카지노 비리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고 실적만을 계속 늘어났죠. 거기에 이제 6년 만에 한국에 대해서 가치를 공유한다라든지 그리고 전략적 이익을 공유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원래 공유해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한 구절이 있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만 미래지향적이 된다. 이 두 구절인데 저는 좀 이걸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맨 처음에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국에 대한 좀 압박이기도 하고 오히려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일본은 양보하지 않는다. 아베 수상은 역사 문제에 대해서 올해도 양보할 의향이 없다라는 뜻을 좀 명확하게 밝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국내적으로 겪고 있는 위기를 조금 물타기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총리 시정연설이 나온 거다라고 보시면서 결국 한일 관계가 뭐 그렇게 썩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예, 그래서 작년 연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일단 이것은 위기 관리는 하겠다. 즉 작년처럼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뜻인데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최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필요하고 지방에 아직도 일본의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시키지 않겠다. 하지만 일본이 양보할 뜻은 없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어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본 외무상의 독도 발언인데요. 뭐 매번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지 이런 발언을 끝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일본이 그러니까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에 2013년부터 매년 국회에서 이 외무상의 연설 기조 속에 역사적으로 볼 때 독도는 법적으로 일본 땅이다, 고유 영토다. 이것을 계속 형식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의 특성은 이것을 연설로만 좀 그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이 올림픽을 부흥 올림픽이라고 하면서 또한 이 올림픽을 통해서 우길기를 가져오면서 될 수 있으면 이 나셔널리즘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독도 발언과 또 동시에 오늘 이 개관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독도 예를 들면 영토 주권 전시관이라는 것을 한 7배 정도 확대해서 오늘 새롭게 오픈을 하는데 네. 이것은 독도 문제와 이 올림픽을 연결을 해서 될 수 있으면은 민족주의를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도쿄올림픽을 맞이해서 오히려 전 세계에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고 독도는 뭐 일본 영토다라는 거를 더 강조해서 알리려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이제 이게 독도만이 아니고 러시아의 북방 영토 그리고 이 중국과의 영토 문제, 독도 이 세 개를 동시에 크게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올림픽과 함께 이 일본의 영토 문제를 지금까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우익 정권의 어떤 입장인데 이것을 아주 공개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또는 국내적으로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전 세계에 잘못된 내용이 계속 퍼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럴 때? 그렇죠. 여기 자료를 이전에 있었던 전시관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에는 예를 들면 독도 표기에 대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떠한 고대 어떤 지도 일부만을 가져오고 예를 들면 한때 시마네현에서 이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자료는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영문으로도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발신될 확률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한국 측에서도 계속 항의는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항의야 매번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실효적으로 뭔가 좀 대처를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물론 외교적으로는 공식 항의 자체를 하는 것은 의사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일본 미디어에 대고 전달되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고요. 네. 이제 그것과 함께 예를 들면 일본 내에도 이 독도 문제에 관련된 한국 측의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영문으로 된 자료들이 또 해외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이 일본 국내 또는 해외로 이 독도 문제와 관련된 홍보 활동들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런 거를 세계에 알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건데, 사실 이제 큰 국제 행사를 앞두고 이렇게 약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좀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조를 원래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부글부글 끓게 한다고 할까요? 왜 이러는 겁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한국을 뭐 자극하기보다는 아베 정권의 가장 큰 속셈은 이 올림픽을 성공한 다음에 정권을 유지해서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에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지금 이 독도 문제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올림픽까지 함께 이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한국에서 반발을 해줄수록 자기들에게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은 한국이 외교적으로는 물론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오히려 일본 아베 정권의 속셈에 말려드는 것이 되겠죠. 사실 뭐 내셔널리즘을 계속 강조하는 건 예전부터 있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기조가 조용한 외교를 하겠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지금 뭐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개헌을 목적으로 일본이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 한일 간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될까요? 뭐 일단 작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관리 단계는 좀 접어든 것 같아요. 급격하게 좀 악화되는 것은 한일 양국 정권이 요구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현재 아베 정권 같은 경우는 지금 후임을 찾지 못해서 이게 정권이 갈수록 불안정이 좀 심화되고 있는데 비리가 점점 내재화되고 있고 불만이 국민들에게 많이 쌓여 있는데 네. 이게 올림픽 이전에 지금 1월 2월에 총선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고 후보를 찾지 못해서 시간이 진행되면 잘못하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일본 내부의 상황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우리 기업과 이 국민의 불이익이 없도록 내부적으로는 대응을 하면서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과 함께 근본적으로 또 바뀔 수 있는 하나 계기가 있기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정세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하게 올해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 좀 마냥 편한 시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 뭐 벚꽃 스캔들이니 뭐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곤욕을 치렀던 아베 총리 입장에서 현재 일본 국내에서의 그런 상황은 어떻다고 지금 평가를 하나요? 좀 무사히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일단 시정연설 통해서 거의 끝났다는 분위기를 만들지만 지금 야당이 전체 연대를 해서 이번 정기국회 1월에 카지노와 복권 모임을 전체를 추궁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후보를 다음 대안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아베 수상도 선거를 못하고 있는 이런 좀 난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네. 이 아베 정권의 정권은 갈수록 좀 불안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란하고 이 미국과의 이런 대립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아베 수상에게 좀 불리한 것은 아니었는데 왜 그러면 외교적으로 지금 급격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이 아베 정권에게 다시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아베 수상이 최근에 이란도 방문을 했고요. 또 어제 한국에 대해서도 이거 외교 이 악화를 하지 않는 개선의 좀 여지도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외교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이런 측면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베 총리가 3번 연속 이제 총리를 계속 하면서 후임이 없다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게 원래 아베 총리는 자기 후임을 안 키운다면서요. 그것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근본 원인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글쎄 원래는 지금 아베 수상은 키시다라고 하는 자기의 후임자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키시다 인기가 너무나 올라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네. 이제 아베 수상의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시바라고 하는 그렇죠, 관방장인데 이시바 씨를 당선시키지 않게 하면서 키시다 씨를
권력 개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불가능하다는 것이 거의 밝혀진 거죠. 아, 그렇다면은 이제 수가 감방장관이라든지 네. 니카이 이 간사장 쪽이 함께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지금 비리 문제가 수가 감방장관과 니카이 간사장 쪽이 그렇죠. 많기 때문에 선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다면은 시간이 진행되면은 기시다 쪽으로 가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여기에서는 야당 정권 개최로 가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베 수상은 올림픽 이후에 대안이 없으면 자신이 네 번째 수상을 다시 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군요. 좀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그리고 얼마 전에 한일 오익 근대사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발간하셨는데 이 책에서 한일 관계를 풀 수 있는 역할은 결국 시민사회뿐이다 이런 강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이 책은요, 한국 현대사인 한홍구의 교수님과 일본에 있는 제가 동시에 출판을 했고요. 함께 네. 했었고요. 먼저 이 책의 목적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한국에 그리고 일본에서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데 네. 이제 왜 이 책이 허구인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의 결합이 어떤 지금 한일 간에 큰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좀 분석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베 정권이 지금 현재 정권 자체는 극우 보수 세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 세력들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일본에서는 지금 현재 전후보상 운동을 해오고 또 한국의 다양한 정보를 적용해지는 시민사회 세력이 약해지고 오히려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가능한가 이것을 하나 해답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일본 시민사회를 더 자세히 알면 알수록 이들이 아베 정권을 압박할 수 있고 또 그런데 일본 시민사회는 한국의 민주주의 시민의 힘을 하나의 자극제로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일 간의 시민연대가 오히려 아베 정권에게 제일 두려운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한일 간이 어떻게 아베 정권을 바꿀 수 있는지 아마 이 책에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좀 제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사서 읽어봐야 되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게이센여학원 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질병관리본부와 이른바 우한 폐렴 관련된 소식 살펴봤습니다.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하신 분 중에 한국으로 돌아온 지 2주 안에 열이 난다거나 기침이 난다거나 하면 여기저기 병원 막 다니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일단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연락하시거나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2의 메르스 사태로 악화되지 않도록 정부 보건당국과 시민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내일 아침 7시 정각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